임신한 여인, 은혜의 극심한 고통의 신음소리가 주변 여인들에게 눈물을 자아냈다. 가난하고 떠돌이 신세로 이 먼 오지까지 흘러온 그녀들은 은혜의 비극적인 운명에 깊은 연민과 애틋한 동정을 느꼈다. 은혜가 어디 출신인지 아는 이는 없었다. 다만 2주 전 그녀가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하러 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식당 주인, 덩치 크고 거친 인상에 박 사장은 은혜의 불룩한 배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못 받아요. 배가 저렇게 불러선 곧 출산일이겠는데 여기서 일하다가 갑자기 애 낳으면은 어쩝니까? 우리 식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애원했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돈은 필요 어디 없어요. 하루 2끼. 김밥이랑 된장국만 주시면 돼요. 아직 출산까지 1달 넘게 남았어요. 그때가 되면 절대 폐 끼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남편 소식을 찾으려고 며칠만 머물게 해주세요. 박 사장은 놀라며 물었다. 남편을 찾는다고요? 남편이 뭘 하는데 이런 황무지까지 찾아온 겁니까? 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남편이 친구들과 금광일을 하러 갔어요. 반년 넘게. 소식이 없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남편 일행이 이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쫓아왔어요.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져서 하루하루 버틸 방법이 없어요. 제발 길어야 2주만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소식이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 사장은 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돌같지 않았다. 결국 은혜를 받아들여 자비를 시키며 잠잘 곳과 하루 2끼를 제공했다. 그는 매일 손님들에게 은혜의 남편이 속한 금광 일행에 대해 물으며 소식을 알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실망한 은혜는 다음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박 사장에게 허락을 구했다. 2끼 밥만 주겠다고 했던 박 사장은 그녀가 떠난다고 하자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당부했다. 고향에 가서 무사히 애 낳아. 남편은 어디서 뭘 하든 내버려둬. 살아있으면 언젠가 돌아올 거야. 또 이렇게 미련하게 찾아다니지 마. 은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극심한 진통이 찾아왔다. 필사적으로 버티며 외딴 계곡 근처까지 기어갔지만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다. 진통은 멈추지 않고 몰아쳤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몇몇 여성이 은혜가 피 웅덩이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놀라 서로를 불렀다. 안타까웠지만 그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곳에서 떠돌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은 일상의 고난과 위험에 익숙했다. 은혜를 보며 그들은 그녀가 곧 출산할 것임을 알았다. 은혜는 아직 1달 넘게 남았다고 했지만 길을 헤매며 고생한 임신부에게 조사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 황량한 산 속에서 아무도 산파 경험이 없었다. 그들은 은혜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혼미 속에서 은혜는 태어나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숨을 거두기 전 옆에 있던 여인의 손을 꽉 잡았던 손이 천천히 풀리며 땅으로 떨어졌다. 저 사람 갔어. 누군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연민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급히 남자 몇을 불러 은혜를 낡은 멍석에 싸서 숲 가장자리에 묻었다. 이후 모두 제1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 작은 체구의 여인만이 은혜의 무덤 곁에 남았다. 연희였다. 작지만 강인한 그녀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삶을 살았다. 연희는 2 쌍둥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남았고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며 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연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온전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린 시절 연희는 할머니와 함께 골목을 다니며 동정을 구걸했다. 구걸로 얻은 돈으로 다리 밑이나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연희가 7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감기로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를 잃은 연희는 구걸을 그만두고 시장 상인들의 잔일을 도우며 살았다. 성격이 온순한 탓에 늘 손해를 보았지만 연희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줄 몰랐다. 조금씩 돈을 모으며 장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갑작스런 사랑이 그녀의 계획을 바꿔놓았다. 그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와서 건설 현장에서 벽돌공으로 일했다. 연희는 그녀가 일하던 집주인의 집을 고치러 온 일을 계기로 만났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연희는 첫사랑의 행복에 젖었다. 그녀는 오랜 방랑 생활 속에서도 지켜온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바쳤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하며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할 평온한 미래를 그렸다. 연희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사랑과 삶, 그리고 힘겹게 모은 돈까지 모두 그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는 배신자였다. 돈을 챙긴 뒤 말없이 사라져 연희를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 홀로 남겨두었다. 처음엔 그가 급한 일로 떠난 거라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희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었다. 돈도 의지할 곳도 없이 낯선 도시에 홀로 남았다. 많은 이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연희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이를 버릴 수 없었기에 그녀는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아이를 지켰다. 연희는 쉴 새 없이 일하며 한 푼이라도 아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오자 집주인은 더 이상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다. 연희는 거리를 헤매며 신문이나 복권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도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저 모자가 무사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결국 연희는 허름한 여관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몇몇 선량한 이들이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외로운 출산을 떠올리며 연희는 방금 세상을 떠난 은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은혜의 배에 손을 얹고 아직 미약하게 뛰는 생명을 느꼈다. 아기를 살려줘, 아직 살아있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입을 다물었다. 은혜 모자가 계곡 옆에 초라하게 묻히자 연희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마치 자신이 그들의 죽음에 일조한 듯했다. 무덤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아기가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를 상상했다.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졌다. 연희는 조용히 빌었다. 나도 이 오지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가난한 여인일 뿐이에요. 모자께서 영혼이시라면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먹는 밥이 있으면 두 분께도 나눠드릴게요. 이 외로운 곳에 남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요. 연희는 몰랐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빌던 그 순간 은혜의 뱃속아기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어린 영혼은 황량한 산속에서 엄마를 찾아 헤맸지만 연희의 부름에 기뻐하며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아기의 영혼은 연희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엄마처럼 여겼다. 연희의 기도는 동병상련의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매 끼니마다 은혜 모자를 위해 밥 한 술을 덜어 제사 지내듯 바쳤다. 다음 날 연희는 서울로 돌아가며 어떤 일이든 해서 돈을 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만 있다면 연희는 어떤 고난도 감내할 각오였다. 몇 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두 아이가 엄마를 보고 기뻐할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늘 새 학기 옷을 사줄 돈을 가져오길 바랐다. 그때 쌍둥이 아들과 딸을 낳았던 연희는 지난 17년간 온갖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해.
둘 다 대학에 합격했다. 기쁨도 잠시, 연희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돈이 없어 걱정에 휩싸였다. 엄마를 위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형편을 이해하고 말했다. 엄마, 제가 잠시 학교를 쉬고 일할게요. 나중에 다시 공부해도 돼요. 엄마, 제가 일하면서 동생 대학 보내줄게요. 저는 나중에 공부할게요. 아이들이 아무리 말해 비해도 연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빈손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희는 잠시 앉아 쉬며 가방에서 작은 떡볶이 한 접시를 꺼냈다. 셋으로 나눠 한 입 베어 물며 중얼거렸다. 모자, 이 떡볶이 좀 먹어. 배고프지 말고 우리 같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아보자. 그녀를 따라다니던 어린 망군은 조용히 작은 조각을 먹으며 연희를 애틋하게 바라봤다. 엄마가 며칠째 굶으며 돈을 아꼈다는 걸 알았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다. 밥을 먹은 후 연희는 희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예전처럼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다. 망호는 궁금했다. 옛날 방식이 뭐지? 엄마 하고 불렀지만 연희는 듣지 못했다. 절망을 감추며 연희는 걸음을 옮겼다. 어린 망호는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지만 엄마의 고통을 느끼며 따라갔다. 두 모자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불빛과 웃음소리 속을 걸었다. 망호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홀쭉하고 초췌한 엄마를 돌아봤다. 마침내 그들은 붉은 십자가 간판이 걸린 큰 건물 앞에 멈췄다. 연희는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망호는 밖에 서서 궁금해했다. 엄마가 여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하지만 물을 선 수 없었다. 연희는 흰옷을 입은 남자와 대화했지만 그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밖으로 나온 연희가 혼잣말을 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헌혈도 못 받는다니. 돈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없었었는데. 망호는 눈물을 글썽겼다. 이제야 엄마가 왜 이렇게 야윈지 알았다. 아이들을 위해 피까지 팔려 했던 것이다. 망호는 가까이 다가가 연희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말해줘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연희는 듣지 못했다. 연희는 공원으로 들어가 돌벤치에 앉았다. 빈손으로 집에 갈 용기가 없었다. 망호는 곁에 앉아 맞은편을 봤다. 한 여성이 젊은 아가씨의 손을 잡고 점을 치며 과거와 미래를 말하자 아가씨가 놀라며 돈을 건넸다. 연희는 중얼거렸다. 나도 저렇게 과거와 미래를 알면 아이들 학비를 댈 수 있을 텐데. 망호는 씩 웃었다. 그거라면 어렵지 않다.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 돈을 번다면 엄마를 도울 수 있다. 하늘의 법을 어기는 줄 알았지만 엄마의 고통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망호는 연희 귀에 속삭였다. 엄마, 저예요. 엄마, 아기요. 연희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망혼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찾지 마세요. 저 안 보여요. 엄마가 저를 계곡 옆에서 데려왔잖아요. 저는 그때 죽은 아기예요. 엄마 덕에 배고프지 않았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 정말이니? 망호는 부드럽게 답했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작은 망혼이지만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울게요. 연희는 기묘한 말에 놀라면서도 감동했다. 어떻게 도울 건지 말해줘. 망호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서 오빠의 언니 학비를 벌고 싶다 했죠. 제가 도울게요. 연희는 반신반의하며 공원에서 잘 차려입은 여인에게 다가갔다.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주머니 집에 곧 화가 닥칠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여인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연희는 담담히 답했다. 경고했어요. 안 들으면 후회할 거예요.
아주머니 다리미를 전원에 꽂아둔 채 집을 나왔죠. 여기 앉아있으면 화재가 날 거예요. 연희는 스스로도 놀라며 망혼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 여인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다. 하얀 털에 작은 강아지를 두고 간 것도 잊었다. 연희는 앉아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어린아이처럼 놀았다. 잠시 후 여인이 돌아왔다.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연희를 와락 끌어안았다. 연희의 초라한 행색을 더는 무시하지 않았다. 세상에 언니 덕분에 우리 집이 안 탔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소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는데 옷 다리더는 중에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다리미를 깜빡했어요. 여인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는 조용히 미소로 답했다. 여인은 연희를 벤치에 앉히며 간청했다. 이런 재능이 있으시니 한 가지 더 도와주세요. 제가 걱정하는 일과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후하게 살해할게요. 연희는 거절하려 했지만 갑자기 자신이 막힘없이 조언을 쏟아내는 소리를 들었다. 여인의 얼굴은 긴장해서 안도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연희의 손을 잡고 격앙되게 흔들었다. 세상에 오늘 언니를 만난 게 이렇게 큰 행운일 줄이야. 언니는 제 인생의 귀인이에요. 여인은 급히 지갑에서 두툼한 돈 뭉치를 꺼내 연희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건 작은 성이에요. 일이 잘 풀리면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 드릴게요. 연희는 얼떨결에 돈의 묵직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상상을 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공부할 돈을 벌었단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호는 엄마 아이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지은은 손부채로 엄마를 시원하게 해줄 터였다. 하지만 기쁨이 솟구치는 순간 양심이 찔렸다. 사람을 속인 것 같았다. 안 돼요. 이건 못 받아요. 연희는 욕심을 억누르며 말했다. 여인은 더욱 애원했다. 언니, 제발 받아주세요. 언니 덕에 우리 집이 화재를 면했어요. 언니 조언은 정말 소중해요. 꼭 따를게요. 일이 잘 되면 또 뵙고 싶어요. 연희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누굴 속인 게 아니야. 내가 안 알려줬으면 그 집은 진짜 화를 당했을 거야.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돈 내고 허황된 말만 듣는 것과 다르지 않아. 난 정말 도움을 줬어. 망원이가 길을 알려준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연희는 돈을 받았다. 여인은 기뻐하며 연희의 집 주소를 꼼꼼히 물은 뒤 헤어졌다. 연희는 오랜만에 손에 쥔 큰돈에 가슴이 뛰었다. 여인은 앞으로의 삶을 예측해줄 사람을 만난 기쁨에 들떴다. 망원이도 기뻤다. 연희가 처음으로 환히 웃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단함과 한숨만 보았던 망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떠나자 연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불렀다. 망원아, 어디 있니? 곧바로 귀갯말이 들렸다. 엄마, 여기요. 이제 돈 생겼으니 덜 걱정하시죠. 연희는 허공을 보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망원아.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어쩔 줄 몰랐을 거야. 망원이가 답했다. 엄마, 제가 도운 건 당연해요.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낯선 저를 거둬주셨잖아요. 연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 우리 모자끼리 고마워하지 말자. 이제 집에 가서 오빠의 언니 만날까? 내 엄마 어디든 따라갈게요. 망원이가 재빨리 답했다. 연희는 속으로 아쉬웠다. 이 아이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영리하고 사랑스러웠을까. 이후 연희의 집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 학비와 학용품을 마련하며 행복이 넘쳤다. 민호와 지은은 하루 종일 제잘거렸다. 민호와 지은이 궁금해한 건 하나였다. 엄마가 먼 길에서 돌아온 뒤 밥을 먹기 전 맛있든 없든 늘 중얼거리며 뭔가를 빌고 누군가 먼저 먹기를 기다리듯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지은이 물었다. 엄마,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연희는 사실을 말할까 했지만
아이들이 망혼의 존재를 알고 무서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릴까봐 망설였다. 엄마는 돌아가신 분들께 비는 거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아이들은 순순히 받아들였다. 민호는 지은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산속에 다녀오셔서 영적인 걸 더 믿으시는 거야. 아이들은 엄마의 믿음을 이해하며 비웃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연희는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세모자가 집에 있을 때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여기 연희 씨 댁 맞나요? 지은이 깜짝 놀라 내다보았다. 세련된 옷차림의 여인이 최신형 스쿠터를 골목에 세워놓고 있었다. 지은은 엄마가 부유한 사람과 아는 사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내 엄마 찾으시는 거예요? 지은이 공손히 물었다. 여인은 기뻐하며 물었다. 지은아, 엄마 집에 계시니? 지은이 답했다. 네, 엄마. 방금 나가셨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잠시 기다리세요. 좁고 습한 셋집은 낡은 가구로 채워져 고급스러운 손님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지은은 궁금했다. 이 여인은 누구지? 왜 엄마를 이렇게 존경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예의 바르게 묻지 않고 엄마가 빨리 돌아와 의문을 풀어주길 바랐다. 지은은 물 한 잔을 따라 드렸다. 여인은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너는 연희 씨 몇째니? 엄마가 쌍둥이를 낳아서 저희 오빠랑 저 이렇게 셋뿐이에요. 지은은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인은 감탄했다. 연희 씨 대단하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너희 둘을 훌륭히 키웠어. 너희도 참 착하구나. 우리 아들은 우리가 다 해줘도 공부는 0. 연희 씨 앞에서 부끄럽네. 지은은 엄마에 대한 자부심과 여인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뭐라 답할지 몰라 당황하는데 때마침 연희가 돌아왔다. 지은이 소리쳤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연희는 놀라며 들어왔다. 누구니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여인이 일어나 환하게 웃었다. 언니, 저 기억하시죠? 연희는 잠시 멈칫하다 외쳤다. 아, 혜영씨.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개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혜영은 공원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다. 언니 그냥 혜영이라고 편하게 불러요. 혜영은 다정히 웃으며 말했다. 가까이 앉아 속삭였다. 언니 정말 신통하시네요. 언니 말씀 다 맞았어요. 오늘 감사 인사드리러 왔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연희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또 돈을 받을 순 없어요. 지난번에 충분히 주셨잖아요. 혜영이 살짝 화를 냈다. 언니 너무하신다. 언니가 큰 도움을 줬는데 그게 뭐 대수예요.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와 손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몰래 들었다. 왜 혜영이 엄마가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지 또 뭘 더 부탁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단순한 마기를 하던 엄마가 저런 부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왔다는 걸까? 혜영이 엄마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걸 보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 안에 큰돈이 든 게 분명했다. 불안이 밀려왔다. 오빠와 나 때문에 엄마가 불법적인 일, 이를테면 마약 거래 같은 걸 한 게 아닐까? 지은은 몸이 떨리고 땀이 났다. 당장 뛰쳐나가. 맞고 싶었지만 참았다. 손님이 가고 나면 물어보자고 다짐하되 했다. 필요하다면 민호 오빠와 함께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할 터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지은은 손을 꽉 쥐며 울음을 삼켰다. 혜영은 계속 말했다. 언니, 그날 언니 말 안 들었으면 전 재산을 잃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엄청 칭찬했죠. 그래서 솔직히 언니 덕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안 믿고 미신이라며 화내더니 저도 화가 나서 맞받아쳤어요. 다음 입찰에서 언니가 알려준 숫자가 안 맞으면 회사 경영을 남편한테 넘기겠다고 내기했죠. 남편은 비웃으며 제가 얕다고 했어요.
지은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엄마 얼굴에 떠오른 당혹스러움을 보며 엄마가 뭘 했기에 저런 깊은 감사를 받는지 의문이 커졌다. 불안이 꼬리를 물며 지으는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갈림길에 선 듯했다. 그날 아침 혜영의 남편이 집을 나서며 한 말이 그녀를 화나게 했다. 이번엔 질 거야. 하지만 저도 좋아. 너 말대로 집에서 아내 노릇이나 잘해. 그 말에 혜영은 두려웠다. 일이 잘못되면 평생 주방에 갇혀 살아야 할까봐. 그날만큼 초조했던 날도 없었다. 하지만 오후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승리가 자기 몫임을 알았다. 하지만 혜영의 남편은 여전히 연희의 예측을 의심했다. 세 번째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후에야 완전히 믿게 되었다. 오늘 남편은 갑작스런 출장 때문에 혜영에게 연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부탁했다. 출장이 아니었다면 부부가 함께 연희의 집을 방문했을 터였다. 지은은 손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며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엄마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단지 미래를 예측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입찰이나 큰 사업과 관련된 예측이라니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지? 지은은 섣불리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때 연희가 입을 뗐다. 겸손하게 말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일 뿐이에요. 하지만 혜영은 동의하지 않았다. 연희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언니,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언니가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능력이 있는 거. 저 알아요. 다리미 전원 얘기부터 언니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죠. 신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연희는 당황했다. 그때 망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엄마, 걱정 마세요. 동의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방에 있던 지은은 이 말을 듣지 못했지만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엄마가 정말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나 진짜일까? 혜영은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언니 집이 아직 어려운 걸 알아요. 특히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매달 돈이 많이 들죠. 하늘이 언니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건 남을 돕고 언니 가족도 나아지라는 뜻 아니겠어요? 언니가 곧 괜찮다면 제 사업하는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언니가 그들을 도우면 모자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망호는 이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맞아. 엄마 집은 너무 낡았어. 비 오는 밤이면 모자가 한쪽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야 해. 내가 엄마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야지. 망호는 연희 귀에 속삭였다. 엄마 동의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연희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조심스레 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혜영 씨. 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고요. 혜영은 미소로 격려했다. 언니 전 믿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단 이번 일부터 도와주세요. 혜영은 남편 회사가 겪는 문제와 선택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연희가 미처 생각할 새도 없이 그녀의 입에서 조리 있는 분석이 술술 나왔다. 마치 전문가처럼. 혜영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언니는 신통해요. 경제학자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지은도 놀라웠다. 글자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엄마가 이렇게 날카롭고 심오하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 말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혜영이 떠난 후 지은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언제부터 점을 볼 줄 아셨어요? 저랑 오빠는 전혀 몰랐어요. 연희는 당황하며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망혼 이야기를 할 용기도 없었다.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다. 지은이 민호를 붙잡았다. 오빠 앉아 엄마가 미래를 예측할 줄 아신대. 엄마가 점쟁이야. 민호는 장난인 줄 알고 지은의 머리를 가볍게 쳤다. 또 터무니없는 소리. 지은은 아파하며 아직 연희 언니가 치우지 못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봐, 손님이 엄마한테 준 거야. 엄마가 도와줬다면서 엄청 큰 돈을 줬어. 아니면 누가 이런 돈을 주겠어? 민호는 봉투를 보고 연희에게 물었다. 엄마, 진짜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솔직히 엄마도 모르겠어. 점수를 배운 적 없어.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엄마 입을 통해 말해.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은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의문과 혼란이 가득 찼다. 엄마의 먼 길 여행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듯했다. 지은이 민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지만 아는 척하려 했다. 알았어요. 친구들이 점쟁이 얘기하던데 점쟁이들은 사실 스스로 아는 게 없대요. 영혼이 몸을 빌려 말하는 거라던데. 맞아요, 엄마.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맞아, 지은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내 목소리로 말이 나오는 거야. 민호가 걱정스레 물었다. 근데 그게 엄마,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연희는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걱정 마.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너희도 봤잖아. 엄마 막 멀쩡하잖아. 그래도 너희가 원치 않으면 엄마 그만둘게. 지은은 망설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 생각은 어때요? 엄마, 계속해야 해요. 아까 그 손님 말 들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면 큰 사업하는 사람들 소개해 준대요. 엄마가 맞게 말하면 우리 집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민호는 앞에 놓인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사실 저는 엄마가 이거 하는 거 반대 안 해네요. 안 하면 엄마가 또 힘든 일로 고생하면서 푼돈 벌어야 하잖아요. 엄마도 나이 드셨어요.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싫어요. 일단 해보세요. 사기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도와주고 보답받는 거죠. 하지만 몇 년 뒤 우리가 졸업하면 절대 엄마 이렇게 일 안 시킬게요. 엄마는 편히 쉬시면 돼요. 아들의 말에 연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럼 당분간 이 일을 해볼게. 연희가 부드럽게 답했다. 지은은 오빠를 놀렸다. 오빠, 나중에 엄마가 옛날 설화에 나오는 유명한 점술 스님처럼 될걸. 민호가 지은 머리를 툭 치려 했지만 지은이 재빨리 피하며 깔깔대고 뒤로 달아났다. 연희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이 가슴에 차올랐다. 혜영의 말대로 연희가 점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넓은 땅을 사고 꿈에도 그리던 번듯한 집을 지었다. 세모자의 삶은 더 이상 궁핍하지 않았다. 연희의 명성이 퍼지며 찾아오는 이들이 날로 늘었다. 너무 바빠 쉴 틈도 없을 때가 많았다. 연희는 먼 길을 찾아온 이들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미는 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일이 힘들어도 예전의 고된 노동보다는 훨씬 나았다. 처음엔 망원도 연희가 행복하고 집이 좋아진 걸 보며 기뻤다. 하지만 점차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엄마는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과 너무 달라졌다. 걸음걸이, 말투 생활 방식까지 변했다. 망호는 엄마를 안을 때면 익숙했던 땀 냄새를 그리워했다. 이제 엄마는 값비싼 향수 냄새만 풍겼다. 엄마가 자신을 돈 버는 도구로만 여기는 듯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망호는 연희가 미래를 예측할 때마다 자연의 질서를 바꾸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연희가 번 돈을 금괴에 넣으며 망원이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우리 집도 충분히 잘 살잖아요. 맞죠? 내일부터 하루 세 사람만 봐요. 더는 안 해도 돼요. 네, 연희는 놀라 물었다. 왜 그래? 아가, 무슨 일 있어? 망원이 답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곧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엄마, 우리 조심해야 해요. 목소리가 침울했다. 연희는 가볍게 넘겼다. 너무 걱정하는 거야? 엄마는 걱정할 거 없어. 이건 사람 돕는 일이야. 누구 해치지 않는데 무슨 화나 과보가 있겠어. 망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그건 틀렸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면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 어떤 사람은 엄마를 몰라서, 돈이 없어서 엄마를 못 찾아와서 손해를 당해요. 그건 불공평해요. 또 인과에 따라 화를 당해야 할 사람들이 엄마 때문에 벗어나잖아요. 그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까봐 도왔지만 이제 하루 3명만 봐도 충분해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가 뭘 알아? 우리 집이 충분하다고? 너희 오빠 언니 대학 다니려면 아직 멀었어. 졸업하면 일자리 결혼집까지 챙겨줘야 해. 돈 드는 일이 많아. 하지만 네가 싫다면 엄마가 억지로 하진 않을게. 망호는 연희의 말을 들으며 슬픔에 잠겼다. 내가 엄마를 이 길로 이끈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연희의 서운한 목소리에 망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 인생에서 얼마가 충분한 건가요? 스스로 충분하다시 느끼면 다 충분해져요. 이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엄마와 오빠 언니가 대가를 치를까봐 걱정돼요. 저는 망혼이라 괜찮지만 엄마와 오빠의 언니가 걱정돼요. 연희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망혼아 그만해. 엄마 머리 아파. 지금은 그냥 자고 싶어. 연희가 대화를 끝내려 하자 망혼은 속상했지만 엄마가 언젠가 이해하리라 믿었다. 엄마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길 바랐다. 다음날 아침 3번째 손님을 맞을 때 망혼이 속삭였다. 엄마,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말했다. 마지막이라니. 오늘만 예외야. 사람들이 이미 오래 기다렸어. 거절하면 우리가 잘난 척한다고 할 거야. 오늘만 더 도와줘. 내일부터 3명만 본다고. 알리면 4번째부터는 알아서 돌아갈 거야. 망호는 엄마의 미루는 태도에 지쳤다. 엄마가 하루하루 연장하려는 걸 알았지만 사랑 때문에 엄마가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한 번 더 도왔다. 하지만 다음날 3번째 손님 후 망호는 단호히 거절했다. 엄마, 저 지쳤어요. 하루 3명까지만 도울 수 있어요. 더는 못해요. 이해해줘요. 할 말은 다 했어요. 연희는 망혼의 단호함에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지쳤으면 쉬어. 엄마 혼자 해볼게. 사람들 거절 못해 아가. 연희는 망혼 없이도 일을 이어갔다. 망혼의 가르침 덕에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연희의 말에 매료됐지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증명해야 했다. 망호는 엄마의 무모함에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돈을 받는 모습에 후가를 걱정했다. 매일 엄마를 말렸지만 연희는 타인의 체면을 핑계로 계속했다. 망혼이 하루 3명만 돕자 나머지는 연희가 스스로 했고 명성이 점차 떨어졌다. 처음엔 성인으로 추앙받았지만 명성이 흐려지자 사람들은 연희를 비판하고 당국에 고발했다. 연희는 사기 혐의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 이제 찾아오는 이는 드물었고 보수도 푸념이었다. 한물간 점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돈이 쏟아지던 때를 떠올리며 연희는 아쉬웠다. 속으로는 모든 게 망혼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루 3명 제한만 없었어도 망신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망혼이 영혼임을 알기에 맞서지 못했다. 연희는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망혼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밥상 앞에서 망혼 모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건 기계적인 말뿐 정은 없었다. 망혼도 더 이상 연희를 안지 않았다. 둘 사이의 어색함과 냉기가 망혼을 슬프게 해댔다. 어느 날 망혼이 말했다. 엄마 곧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연희는 무심히 물었다. 왜 아가? 망혼은 슬픈 눈으로 답했다. 환생할 때가 되어 있어야 자서요 엄마. 엄마의 감정을 기대했지만 연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래 잘 됐네. 축하해. 망혼은 마음이 아팠다. 망혼은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고민했다. 연희가 고단한 삶을 벗어나길 바라.
도왔지만 그로 인해 따뜻하고 정 많은 연희가 돈만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허름한 집은 번듯한 집으로 바뀌었지만 선한 여인은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이게 잘못이었을까? 망호는 혼란스러웠다. 인간의 삶은 복잡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고통 속을 헤맸다. 망호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삶의 무게에 휘말렸다. 예전에 따뜻했던 날들이 그리웠다. 고구마 하나를 셋이 나눠 먹고 비 오는 밤 서로 자리를 양보하던 때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 가족이 부유해지자 민호는 학업을 소홀히 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다. 말없이 집을 나가곤 했다. 연희는 야단쳤지만 민호의 빈자리를 묵묵히 견뎠다. 지은은 오빠보단 나았지만 사치에 물들었고 둘 다 이기적으로 변해 자신만 생각했다. 망호는 가슴이 아팠다. 가난했더라면 서로 아끼고 사랑했을 텐데 이제 각자 따로였다. 집에 돌아온 민호와 지은은 방문을 굳게 닫고 돈이나 원하는 걸 얻을 때만 연희와 대화했다. 연희는 자신의 집에서 외로웠다. 손님이 많던 시절엔 외로움을 몰랐지만 이제 한가해지자 쓸쓸함이 밀려왔다. 망혼이 곁에 있음을 알았지만 예전 같은 정은 없었다. 망혼이 환생하러 떠난다고 했을 때 연희는 자신이 아무러는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에 놀랐다. 둘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사라졌기 때문일까? 망호는 얼굴조차 뚜렷이 본 적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 아이 덕에 가족이 지금의 삶을 얻었다. 망혼이 반복하던 죗값에 대한 이야기에 연희는 지쳤다.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망혼과 자신 모두에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아침 연희가 물었다. 아가 뭐 먹고 싶어? 내일 아침에 엄마가 사줄게. 망호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 말에 따뜻한 손길이 더해졌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괜찮아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망호는 차가운 마음으로 답했다.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했지만 삶에 아픔을 겪었다. 망호는 연희 곁에 앉아 그녀의 지친 한숨을 들었다. 그 한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엄마의 무감각이 두려워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망호는 떠났다. 떠나기 전 큰 위로를 받았다. 엄마 마지막으로 안아줘요. 연희의 품에 안긴 망호는 모성애의 온기를 느꼈다. 연희도 망혼과의 깊은 정을 깨달았다. 아가야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자 망혼도 울음을 터뜨렸다. 소박하지만 감정이 담긴 이별이었다. 망혼이 떠난 후 연희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휩싸였다. 지은이나 민호가 집에 오면 반가웠지만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셋이 둘러앉아 김치찌개라도 나누어 먹는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했지만 오랫동안 그런 날이 없었다. 가난했던 시절엔 밥상이 부족해도 정이 넘쳤다. 이제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 앞에 연희 혼자 앉았고 가끔 아이들 중 하나가 잠깐 들렀다. 망혼이 경고했던 대가일까? 연희는 자문했다. 연희는 불쾌한 생각을 떨쳐냈다. 아이들은 곧 졸업이고 논문과 프로젝트로 바빠 가족을 소홀히 한 것뿐이라고 위로했다. 몇 달 뒤 시험이 끝나면 다시 웃으며 떠들고 잔소리 들어도 행복한 날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저 스스로를 달래는 변명임을 알았다. 연희가 집 앞 그네에 앉아있을 때 지은이 들어왔다. 오늘 일찍 왔네. 연희가 반갑게 말했다. 지은이 투덜거렸다. 엄마 오빠 좀 혼내주세요. 며칠 전부터 제 스쿠터 가져가 놓고 안 돌려줘서요. 연희가 놀라 물었다. 오빠 스쿠터는 그거 진작 팔았다며 지은이 퉁명스럽게 답했다. 팔았어요. 연희는 충격받았다. 너 엄마저한테 말도 안 하고 스쿠터를 팔았어. 왜 엄마저한테 말 안 했니? 연희가 화를 누르며 물었다. 지은이 투덜거렸다. 오빠 일에 끼어들면 바로 혼내요.
게다가 엄마가 아는 줄 알았어요. 오빠가 제 스쿠터로 뭘 하겠어요. 연희는 화를 참으며 물었다. 오빠가 스쿠터 빌려서 부산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더니 하루 갔다 올 거라 했잖아. 근데 벌써 사흘째야. 어디 있는 거니? 지은이 얼굴을 찌푸렸다. 세상에, 그럼 공부는 어쩌고요? 연희가 분노했다. 오빠, 몇 달 전부터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엄마 몰랐어요. 연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지은아, 너 왜 말 안 했니? 지은이 당황했다. 오빠가 엄마한테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안 말했죠. 저도 아침에 나가 밤에 돌아와서 엄마랑 얘기할 시간 없었어요. 연희는 주저앉아 한탄했다. 하늘아, 이제 애들이 이 집에서 남처럼 살아. 엄마가 이렇게 울어봤자 뭐해. 남들 눈에만 우스워지고 비웃음이나 사지. 지은이 말했다. 엄마 오빠 돌아오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두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비바람 속에서도 아이들 공부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입는 걱정이 없어졌는데 아이들은 타락했다. 민호는 12년 내내 우등상을 놓친 적 없었고 대학 입학 전에는 졸업 후 몇 년 안에 엄마가 일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연희는 아이들이 성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리는 날을 꿈꿨다. 그 모든 노력과 사랑을 쏟았는데 이제 대학 졸업 몇 달을 앞두고 민호가 퇴학당했다. 또 한 번의 배신처럼 가슴이 아팠다. 지은아, 이리 와. 연희가 크게 불렀다. 또 뭐예요? 지은이 투덜대며 그네 옆에 주저앉았다. 오빠가 왜 퇴학당했었는지. 아니, 수업 빠지고 놀러 다녀서 경고 여러 번 받았는데도 안 고쳤어요. 시험도 줄줄이 낙제해서 학교 가 더는 못 참고 쫓아낸 거예요. 지은은 마치 남 얘기하듯 말했다. 오빠가 학교 그만두고 놀러 다니는 거 알았으면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바로 잡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 연희가 나무랐다. 지은도 지지 않았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예요? 오빠가 3살 애고 제가 부모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저도 할 일 많아서 오빠 쫓아다닐 시간 없어요. 학교에서 통보 다 했는데 엄마가 못 본 거잖아요. 오빠가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면 어쩔 수 없죠. 연희는 목이 메었다. 얼마 전만 해도 너희는 서로 아끼는 착한 애들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와도 남처럼 됐니? 이해가 안 가. 예전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길 바랐다. 이제 풍족해졌는데 아이들은 노력할 동기를 잃었다. 엄마는 모르지만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 답했다. 엄마, 저는 평범하게 공부해요. 근데 우리 사이는 예전 같지 않죠. 엄마는 우리가 엄마를 안 필요로 한다고 느끼시죠. 가끔 엄마가 돌아가셔도 우리가 별로 슬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지은이 놀라 연희를 끌어안았다. 엄마,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 엄마 필요해요. 엄마 진짜 사랑해요. 연희는 울며 가슴에 맺힌 서름을 털어놨다. 그래, 방 가서 공부해. 엄마 말 다 했어. 지은이 조금 더 얘기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가족의 모습에 지치고 실망했다. 지은은 엄마가 울며 마음이 아팠다. 언제부터 자신, 오빠 엄마 사이가 멀어졌는지 몰랐다. 엄마가 점술로 돈을 벌며 집안을 꾸리느라 손님 맞이에 바빠 아이들과 대화하고 장난칠 시간이 없었다. 지은과 민호는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 점술 손님들의 시선을 피했다. 저기 저승사자 점쟁이 아들, 딸 일한 소리에 질렸다. 예전 연희가 이감 힘든 일을 할 때 민호와 지은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술로 부유해지자 엄마 직업을 숨기고 싶었다. 칭찬받아도 부끄러웠다. 엄마의 일이 정직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모자 사이에 틈이 생겼다. 쉽게 번 돈은 민호와 지은이 아낌없이 쓰게 했고 민호는 쓸데없는 유흥으로 자신을 뽐냈다. 부모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자유분방해졌다. 지은은 공부했지만 예전처럼 가난을 벗어나려는 열정은 없었다. 민호는 부잣집 공자들과 어울리며 학업을 내팽개쳤다. 지은은 오늘부터 엄마를 더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다. 오빠가 돌아오면 한바탕 혼낼 작정이었다. 둘 다 바뀌어 예전처럼 착한 자식이 되어야 했다. 엄마가 뭘 하든 자신들을 위해 해준다는데 왜 타락했는지 후회했다.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연희를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저랑 오빠 잘못 많아요. 엄마 우는 거 다시 안 볼게요. 착하게 지내서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게요. 연희는 지은을 안으며 기뻤다. 지은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셋이 잘못한 거 얘기해도 돼요. 엄마 다 용서할 테니 우리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 인생 목표는 그거잖아요. 잘 살게 됐다고. 우리가 망가지면 차라리 예전처럼 품팔이하고 한여로로 살면서 착한 자식 키우는 게 낫죠. 연희는 아이들을 더 챙기리라 결심했다. 민호가 돌아오면 단단히 따질 작정이었다. 그때 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연희가 멍하니 말했다. 지은아, 누가 왔나 봐. 지은을 보냈지만 연희도 따라 나갔다. 문 앞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연희는 불안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이 말했다. 민호 씨가 부산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깊은 혼수 상태로 깨어날지 모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희는 다리가 풀려 문을 붙잡다 주저앉았다. 지은이 놀라 달려왔다. 엄마, 연희가 떨며 물었다. 민호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이 답했다. 부산에서 사고 났지만 서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병실 번호입니다. 경찰은 서류 가방에서 민호의 병실과 침대 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지은은 정신을 차리고 눈물 흘리며 종이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연희가 말했다. 지은아, 짐 챙겨. 병원 갈 거야. 지은이 막았다. 안 돼요, 엄마. 제가 갈게요. 엄마 건강 이래서 못 버텨요. 연희가 고집했다. 엄마도 버틸 거야. 집에 있을 수 없어. 빨리. 연희와 지은은 서둘러 병원을 향했다. 부상자와 불안한 가족들로 가득한 병원 복도는 숨 막혔다. 민호의 병실을 찾았다. 경찰 서류 없이는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머리패 팔다리가 하얗게 붕대 감긴 민호는 눈만 감은 채였다. 아들아, 연희는 민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아픔을 줄까 두려워 손을 멈췄다. 지은이 연희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연희는 하늘에 빌었다. 부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 목숨이라도 바꿀게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은도 울며 엄마를 안고 눈물을 닦아줬다. 문득 연희는 망혼의 경고,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예요를 떠올리며 소름 끼쳤다. 하늘아, 이게 과보인가? 의사는 민호의 상태가 희박하다고 했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서 보낸 밤 사람이 뜸한 시간에 연희는 병원 마당으로 나가 망혼을 부르며 빌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민호가 예고 없이 깨어났다. 의료진 모두가 놀랐다. 연희는 아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은 기쁨에 울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민호의 몸은 살아났지만 그의 영혼은 떠났다. 지금 민호의 몸에 깃든 건 망혼이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따르던 그 어린 영혼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채널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